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증권 빈센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증권의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장이 네. 떨어졌군요. 아니, 오르는 날도 떨어지는 날도 기다리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네, 뭐 한결같아야죠. 오르면 왜 오르는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은 어떤지 많은 분들이 빈센트님의 의견을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빈센트는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 네. 네, 이 부분부터 좀 큰 그림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번에 6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 네. 그때 상당히 코스피 뭐 9천 이렇게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힘든 구간을 겪어내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그 6월과 좋았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 뭐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거 많죠. 변한 거 음, 많고, 오늘 첫 질문이 빈센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맞아요. 엄청 고민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좋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래를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의 정말 고민은 이 반등이 나오면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혹시 지금의 이 반등이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밀리면 살아라는 나의 전략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엄청 많고요. 오늘 코스피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중간에 수급적으로 보면 다행히 주간 단위로 보면 주봉이 살짝 양봉이 나왔고 외국인이 주간 동안 샀던 거에 비해서 많이 되돌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저는 이 반등의 폭과 속도가 과연 어디 건가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음, 우리 시장이 분명 이제 빠르게 한 달 사이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래를 보고 있고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위를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수급의 이 꼬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등등. 그래서 한 달 전에 비해서 확실히 데이터가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에 체감적으로 떨고 음. 있다. 모든 분들의 시장은 아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업황이나 빈센트님의 어떤 생각, 밀리면 사야 된다. 계속 시장은 위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네. 수급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변했다. 이렇게 요약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오늘 뒤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네네, 나누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 업계 선배죠. 그러니까 BNK에서의 185만 원 타겟 프라이싱과 저희가 보는 300만 원과 400만 원 후반대의 타겟 프라이싱.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놓고 보더라도 전망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도 근간은 똑같습니다. 결국 돈을 번다.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것을 좀 더 저의 언어로 치환을 하자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에 있느냐 아니면 넌 사이클을 벗어나고 있느냐. 긍정론자라고 굳이 치부를 하자면 세상이 바뀌었다. 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강한 도전과 거기에 재평가 받겠다라고 청사진을 던진 케이스이고요. 과거의 오랜 경험과 또한 과거의 패턴들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사이클이었다. 따라서 사이클이라는 것은 항상 고점, 즉 이익이 최고점에 있었을 때 떠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곳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두 부분이 팽팽한데 지난 상반기까지에서는 저의 논리와 저의 시각이 좀 더 지지를 받았다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항상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과연 맞아? 변한 게 맞아? 왜냐하면 우리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혹독한 비쌈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시장에서 결국에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뭐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사실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그 실적을 이기는 게 심리고 또 그 실적을 이기는 게 매크로 환경이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놔도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가까이는 알파벳의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는 KPX만 늘리면 그러면 다 오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KPX를 늘리는데 빚을 내서 너희 할 거야?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네? 뭐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한다든지 네. 이런 쪽의 변화도 아주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은 이미 끝난 상태이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끝나셨는지 결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빅테크는 흔히 네. B2를 계속 할 겁니다. B2. 네, 빚내서 투자하는 네. 프리 캐시플로우가 단순히 마이너스로 되는 국면이 있을 거고 또 플러스로 전환되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 전망치예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갖고 있는 이 영업이익과 현금들 그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갭이 좁혀진다면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저희 생각은 여전히 치킨 게임, 그다음에 생존, 안 하면 안 된다, 승자독식 이런 것으로 제 스스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되는지는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가격들은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들의 곳간이 비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킨 게임이라는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다 말다가 아니고 하면 끝까지 할 거다. 다만 뭐가 더 두렵냐면 결국 끝까지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한 명, 한 기업 아니면 적어도 듀얼, 두 기업이 있을 텐데 그때 파생 효과가 어떨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지금의 이런 진통 속에서 계속해서 캐페 투자는 이어나갈 거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고 있고요. 빚을 져야 된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빚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홍선영님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뭔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별볼지 않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럽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왔다?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컨센 대비 히트하면 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게 고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최전단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장들, CEO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규모가 가늠이 안 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내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 전략이죠. 밀리면 살아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면서 빈센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일단 요약하면 여러 말씀 지금 해주셨지만 여전히 윗방향을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하나하나 좀 전 끝까지 소화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한번 잘 주셨는데 네, 시작해 볼까요? 저가 뭐 어느 순간 네. 최근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네. 거진 이제 방송인으로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본업이 매일 매주 글을 쓰는 애널리스트이기 그쵸. 때문에 저는 사실 홈페이지에서 많은 글로써 제 의견을 전달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삼프로 TV에서 여러분들을 접하는 그 순간에서는 제가 애널리스트라는 본분보다는 좀 더 다른 쪽에 특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라든지 논리로 설명을 드리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별로 드물었는데 오늘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써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발간된 자료이죠. 지난 이제 일주일 전의 고민입니다.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워낙 밸류에이션 상 싸졌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한다면 과연 그 오름폭은 어디까지며 오름폭의 속도는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이 왼쪽 차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맥스 드로우다운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했을 때 경우를 쭉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전기간 보통 지금 뭐 종가 대비는 좀 다르지만 고점 대비 31.29%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 네네. 그냥 꺾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 전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2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폭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30% 이상 겪었을 때 전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이 언제였냐라고 평균을 보니까 1148일, 즉 3년입니다. 와.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 전 기간 동안 지금처럼 한번 큰 크래션을 맞고 30% 이상 하락했다면 네. 전고점을 오르는데 평균 3년이에요. 네. 그래서 고민했죠. 처음에 데이터를 보고 3년 걸리겠다.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한 게 뭐였냐면 잠깐만. 근데 작년부터 올해 다들 우리가 1년 동안 네. 이렇게 가파른 회복은 없었다. 이렇게 빠른 상승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팔랐는데 상승했는데 더구나 지금은 강세장이라는데 이게 테크니컬리 추세적으로 과거 대비 빠졌다 그래서 지금이 약세장인가? 우리 하나증권하우스는 여전히 강세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기간이 아니고 강세장만 추려봤어요. 아, 강세장 속에서 맥스 드로우다운이 30% 이상 하락한 적이 어디였을까라고 해서 한 네 가지를 꾸렸습니다. 첫 번째는 3조 황시기. 완전히 강세장이었죠. 그 두 번째는 90년대 초반 경기 확장기. 세 번째는 조선업의 빅사이클 시기. 네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확대 시기. 이 네 부분이 강세장이다. 지금과 견줄 만한 그 네 부분의 강세장 속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을 때 전고점을 얼마만큼 되돌렸느냐라고 보니까 150일입니다. 151. 네. 5개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전기간 동안에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맥스 드로우다운 한 번 맞고 평균 회기는 3년인데 강세장만 추려봤더니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150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어떤 때는 회복하는 이 강세장 기간이요. 어떤 기간은 3년일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3개월일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6개월일 때가 있었고 강세장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은 1년 남짓인데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일할 계산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강세장을 다 쪼개봤습니다. 네, 네. 강세장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의 속도와 폭은 좀 이연되니 네. 그것을 최근의 강세장과 비슷하게 한번 쪼개보자. 그래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반등도 클 것이다. 그래 봤을 때는 32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오케이. 여기서 모든 건 다 장기 뷰가 우상향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이 경제에서 희망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투자를 거느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는 성장할 것이며 다양한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상향한다라는 강한 가정 끝에 그랬을 때 정기간의 평균 회기가 3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지금처럼 제가 생각하는 강세장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5개월 초강세장 여전히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파생 상품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흔히 뭐 장난질이란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막판에 좀 들어올렸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 다양한 수급 속에서 우리가 ATM기 비슷하게 됐다. 취약해졌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이 NPS가 리밸런싱 기능을 잃었지 않았느냐. 다양한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가파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깔고요. 우리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30% 이상 빠진 거 표현을 네. 사실상 꺾인 겁니다라는 표현 실제로 조금 아까 써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근데 강세장이라는 전제 하에 네.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니까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 전제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네네. 그것도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강세장이라고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앞서서는 사실상 꺾였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추세를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다 어디 이론이 없어요. 근데 과거 대비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시장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강세장이 뭐야? 몰라요. 약세장이 뭐야? 몰라요. 하만 과거에 사후적으로 이때 국면을 구분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통념이죠.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면 약세장으로 봐라고 해서 약세장을 그렇죠. 본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세장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난 상승분이 과거랑 전혀 다른 유례적인, 이례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의 이런 강한 상승을 감안해서 빠진 거를 계산하면 몇 %냐라고 했을 때 20% 언더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이니까 강세장 속에서 대폭 조정일 수 있겠구나. 그 전에 있었지 않았던 강세장 속에서 상당한 수급과 레버리지에 의한 대폭적인 조정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강세장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폭 자체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속도와 폭이었기 때문에 전제를 네. 그동안의 문법과는 좀 다르게 감안해 본 거죠. 보셨다. 감안해서 뭐 그쵸.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기본 시나리오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 되면 기간 존중 이후에 정고점 부근에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깐 이유가 뭐 제가 제 논리로 애널리스트가 설명하는 거니까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5, 6개월을 지금 그러면 가장 좀 유력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고점 회복? 일단 그렇습니다. 5, 6개월. 네. 자,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며칠간 외국인이 돌아왔다. 어느 정도 돌아왔느냐? 한 7조 이상 샀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하루 만에 현물을 4조 넘게 맞아요. 팔았어요. 네. 외국인 수급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런 외국인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면 과거에 등락날락했던 외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외국인 수급입니다. 보통 이렇게 샀을 때도 있고 팔았을 때도 있고, 근데 팔았을 때 발산하지 않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레인지가 있었다는 거죠, 밴드가. 근데 올해는 이렇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팔았죠. 150조 넘게.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4연속 사더라고요. 네. 오늘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징조죠.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뭐 우리 하나증권에서는 뭐 을왕리라고도 표현하는데 EWY 같은 ETF 네, 그런 네네. 것들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대거 사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다. 이쯤 되면 가격도 싸졌고 역시 룰 베이스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우리 지수를 사는구나. 물론 그 안에서 진폭은 있겠지만 이제 바닥 부근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오늘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오늘 저 대거 또 팔면서 막판에 또 한 3천억 정도 어느 정도 또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런 순간에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지난 상반기까지는 개인이 우리 장을 앵커링 크게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여쭤보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도주 좋았는데 지금 주도주 상당히 주도의 세력을 잃었다. 그럼 만약에 재반등하면 다시 주도주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죠.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회복한다면 네. 반등한다면 네. 그것은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룰 베이스로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기관이죠. 외국인 기관이 가능성만 있다고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던지 앞으로 벌 가능성이 높던지 그런 기업들을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산업과 종목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저렇게 파는 동안에 네. 우리가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약간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주식이 싫어서 외국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윗부분을 쳐낼 수밖에 없는 어떤 비율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리밸런싱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됐다, 뭐 네.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실제 진짜로 체급적으로 이제 매력이 있어야 들어오는 걸 텐데 네. 그런 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룰 네. 베이스로 들어온다. 어떤 매력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글로벌 거예요. 헤지 네. 펀드냐 네.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특화되는 펀드냐 외국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외국인 기관이니까 각각의 전략과 전술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펀드마다 아니면 자금마다 속성은 다를 거예요. 어떤 네. 거는 롱숏을 할 것이고 어떤 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근데 그런 거를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근간은 역시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야지 손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금상첨화로 돈을 버는데 6개월 전에 비해서 가격이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더 싸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채우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1년 단위로 리밸런싱하는 패시브 자금들, 큰 굵직한 자금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MSCI 기준으로 EM 속에서의 한국의 비중, 아니면 다른 헤지 펀드들이 한국을 보는 아시아 마켓에서의 비중, 그런 것들이 다 재산장될 시기도 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마켓 사이즈가 좀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드디어 더 이상
계속해서 파는 데는 멈췄고 조금씩 들어올 듯 말 듯 지금 이 순간에 이 국면에서 이 가격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 포인트는 연속성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부터 요이 땅 해서 계속해서 사주면 좋겠으나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사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흔들겠죠. 그럼 그 흔듦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저희 고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인하고 수급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제 맞부딪히는 건데 개인 맞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잘 네. 말씀 주셨는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건 이제 올해 기준이었는데요. 2010년대부터 이렇게 외국인이 팔아내는 동안 우리 지수를 이끌었던 가장 큰 동인은 이제 개인이죠. 아, 개인이죠. 네, 개인이 어마무시했죠. 맞아요. 흔히 뭐 무지성 매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더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출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것을 증명해냈고요. 자, 그런 기세가 지금 살짝 꺾인 감이 있죠. 그걸 어떻게 보냐면 하락할 때는 좀 더 크게, 상승할 때는 찔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기대가 많다가 또 한번 흔들리고. 트럼프의 전쟁은 늘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시장이 과거에도요. 10년물 우리가 실링이라 그러는데 4.7%를 보통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로 봤을 때 되게 임계치로 봐요. 근데 그것도 이코노미스트 뭐 저도 예전에 그 모형을 돌렸으니까 지금의 잠재 성장률을 갖고 4.7%를 보는 건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4.7% 넘으면 좀 불안. 근데 과거에도 왕왕 그런 실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지금이나 해석과 수급의 행동이 다른 건 확실히 좀 지쳤다 아니면 좀 무섭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죠. 애널리스트는 주식 처리 못하죠.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애널리스트는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애널리스트는요. 감정을 상당히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나 장이 안 좋을 때나 실적 갖고 얘기하고 그 추정치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오버밸류해서 얘기하고 좀 더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실적보다는 물론 주가가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런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아니 이제 실적이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물론 그것도 전략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조금 우직하고 좀 고지식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쟤는 데이터를 갖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애널리스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현업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 배제하고 이왕이면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네. 그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저희 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삼전 닉스를 비롯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렸을까를 아예 처음을 어딘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곧즈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를 보면 애플이 좀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싼데 이러면서 우린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 이게 일종의 이제 압박인 거잖아요. 뭐 애플 얘기 차치하고라도 LTA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면만을 우리가 보다가 이거 좋은 것만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국면도 거기 어떤 흔들리는 국면의 하나의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너무 좋은 지적이죠. 네. LTA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항상 장과 단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단은 주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매크로의 노이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LTA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이 있고 장이 있었지만 우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다가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단이 많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장점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마이크론 이후에 LTA가 SCA로 바뀌었죠. 근데 좀 더 구속력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이 구매자 부담 차이죠. 즉 한번 주문을 넣었으면 변수가 어땠든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테이크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을 내라. 이 구속력을 좀 더 강화시킨 것이죠. LTA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SCA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네. 실적 발표 때 어. LTA를 기대했는데 SCA라는 용어를 하면서 오. 우리가 좀 더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CA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 그걸 두고 SCA가 LTA보다 좀 더 구속력이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속력. 네, 좀 더 뭐랄까 어겼을 때 페널티가 좀 더 있다 등등.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변수의 변수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와 닉스가 이 장기 계약을 바라보는 전략이 다릅니다. 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과 삼성전자의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그때는 LTA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라고 하면 또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홍선 앵커와 저와 간의 개인 간의 거래를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고 그게 계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공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네.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네. 그 LTA가 어떻게 시장이나 아니면 주가나 업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겠죠. 왜냐면 마이크론처럼 16개사와 하고 있다. 그전에 메이저급이 4개가 있다. 네. 등등. 그런 걸로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게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누구야? 걔랑 몇 년이야? 어떤 조건이야?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안심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다만 IR과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있을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LTA를 바라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각이 다른데요.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떠한 계약적인 전략적인 구조를 통해서 현재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SK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의 하단은 이때 상단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1년 뒤에 D램과 HBM 가격, 보통 LT에는 이제 D램이 많으니까 D램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오른 분을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계약 구조를 맺고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군요. 맞습니다. 네. 단 불확실하죠. 내려가면 어떡하지? 등등. 근데 삼성전자는요 거의 가격의 하단과 상단을 거의 묶어놨습니다. 랜드로.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떠서 쇼티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엄청난 이익분의 어느 정도 수준만 계약했던 수준만 향유할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뒤에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네. 공교롭게 오늘 최태원 회장이 뉴스플로우상에 많이 거론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의 언급을 좀 얘기 드릴 건데 네네네. 그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을 묶은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인데 장기 계약을 하면서 더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나에게 계약하자는 트레이드오프로 인해서 묶은 게 과연 어떤 근간의 마음이 쏠려 있을까? 상단을 묶어놓은. 네. 네. 그게 의미하는 게 꽤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주는 음? 제 앞단에 있는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들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알파벳, 구글 주주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빚내는구나. 그렇죠. 돈이 없구나. 왜? 물론 인건비가 비싸지만 네.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매출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구나. 그렇다면 연속성이 없구나. 네. 즉 삼성전자는 이게 결국 내가 너무나 무리하면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나의 앞단의 고객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연속성이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그게 LTA의 제도적인 수준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더 시계를 넓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왜 저런 걸 안 하지? SK하이닉스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한탕하고 나중에 저거 못 오르면 오히려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건가? 그런 스스로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와 저와 엄마와 저와 질문이지만 SK하이닉스를 좀 더 비교 우위에 놓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네네. 그런 당사자니까 그런데 그런 저의 의구심을 지난주 주말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SK하이닉스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뭔지는 뒤에서 얘기를 그거, 네, 하는 게 좋아요? 바로 한번 아니면-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네.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요. 네. 언론상의 최태원 회장의 지난 주말 동안의 여러 발언들 중에서 메이저 언론에 많이 휘발적으로 노출된 거는 가십거리로 된 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4848 하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돈 법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게 기자님들이 그것을 하이라이트 했던 이유가 그게 지금 우리의 두려움이자 가장 관심거리 있으니까 그게 주가가, 하이라이트 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제 눈에 딱 꽂혔던 건 이겁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게
제가 너무나 기다렸던 멘트라서 어. 올코니 했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LTA 구조를 보고 SK하이닉스 LTA 구조를 봐서 SK하이닉스가 정말 운이 좋으면 돈을 엄청 벌겠지만 자칫하면 저 고객들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과 압박을 꽤 받겠다. 위가 열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줘야 되니까. 네네. 계약이니까. 아니면 네.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테이크 오버 페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진율이 내려서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나가야지 된다. 즉 어떤 얘기를 계속 곱씹어줬냐면 홍선생님 거 그거 아세요? 그 예전에 경주 최부자 때 들어봐서요. 경주 네. 최부자. 경주에 네. 최 씨 가문이 있더라. 네네. 그 경주의 최 씨랑 뭐 그들은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에 후원도 했고 그쵸. 훌륭한 가족이지만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그랬죠. 경주 최부자 댁은 4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꽤 부자가 존중받고 존경받기 힘든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어갔을까라고 했더니 이런 게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부자 댁에서 6가지의 행동 지침이 있더라. 네. 라고 쭉 있습니다. 뭐 과거를 보되 벼슬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등등.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핵심 아젠다는 뭐냐면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돈 벌 수 있다고 지금 너무나 과하면 결국 적이 많아지고 그 적이 나의 등에 칼을 꼽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SK의 최태원 회장이 생각하는 공생관계, 상생관계, 매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앞단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주는 빅테크들의 지금의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들이 좋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 강한 챌린지를 받는 건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이클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SK하이닉스가 ADR을 가든 말든 그냥 너네 사이클이야. 평생 그랬어. 예전에도 다르다 그랬는데 똑같았어. 그런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사이클이라면 돈을 벌 때 왕창 벌어야죠. 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CEO가 의중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익이라는 게 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앞단의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 가격 그 자체를 어느 정도 서로 감내하면서 한 배를 타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구나. 저는 이 부분이요. 제가 주창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이전보다 좀 더 길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넌 사이클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깔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LTA 구조도 그렇고 지금 CEO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리레이팅 지금은 이익단은 차치하더라도 이 리레이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 뭐 공교롭게 최씨지만 과거 최부자 때 가고 지금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과거 일본의 케이스가 있어요. 1980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은 지금의 일본의 현재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위치를 만든 가장 강력한 구속적인 제도였습니다. 미일 협약이었습니다. 반도체. 네. 네. 이게 뭐였냐면 이런 네. 거예요.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80년도에는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역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 간의 수많은 MOU를 넘어서 협정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미국인 패권국의 불편한 상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IT 기업들의 수많은 밸류체인상에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나란히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체인과 미국과 한국 기업이 있는 것처럼 네. 그때 한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어디 가든 대접받고 어디 가든 우리한테 구애를 하는 그런 위치가 80년대 후반에 일본한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일본 최고의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창업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당시에 일본에서 데이트 쳤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다. 노? 네. 어떤 얘기냐면 누구한테 노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IT 기업들이죠. 미국의 미국의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시에도. 네. 가격 좀 내려라. 아니 너네 압박해서 뭐 좀 해라. 근데 일본이 그때 선택했던 건 우리 지금 너무나 잘 나가. 물 들어와. 우린 no.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콧대 높게. 맞습니다. 네네. 강대강으로 부딪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소니라는 기업의 위상이 달라졌고 일본 기업의 반도체 기업의 위상 포지셔닝이 완전히 바뀌었던 계기가 됐다. 물론 이거 하나 갖고 모든 게 버블을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 그 각자 측면에 있었던 그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이끌었던 소니 기업의 수장이 얘기했던 것과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크게 앵커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SK하이닉스의 가장 챌린지는 너네 여전히 사이클이야.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사이클이야.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못 줘. 오히려 여기서 이익도 꺾일걸? 이익 꺾이면 너네 끝이야. 사이클이니까. 그런데 이게 공생관계와 밸류체인 사이에서 합작해서 협력 파트너로 좀 더 승화된다면 네. 저는 이 이익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내후년도에 정말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집니까? 네. 이번 빅테크 콜에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약하는 능력도 뭐 물론 빈센트님에 비해서 부족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빅테크와 메모리 기업이 약간 적처럼 지금 어느 순간 특히나 최근에 좀 반감을 서로 이제 갖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정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했던 그 부분을 굉장히 네. 오래 갈 수 있다.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모리 가격 막 그 스팟 가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식 가격하고 이제 빗대서 메모리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근데 주식은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내려가면? 아주 좋은 얘기죠. 뭐냐면 주가는 네, 기울기의 함수이다. 네, 돈을 잘 버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으면 주가는 하향한다. 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사이클로 바라보면 과거의 고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이클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애널리스트 한 10년 전에 썼던 제목인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이클. 모든 건 또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번이 바뀌었다.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산업 전반에 있는 분들이 아비규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나에게 반도체를 달라고 난리 부르스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이제 숫자적인 측면도 시장은 지금 반응하겠죠.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밸류를 주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재평가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모두의 홍성현커가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남들 지금 다 바닥을 보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월요일은 또 얼마나 떨어질지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지금 브렌트의 기준으로 100불을 넘었는데 네. 저러다 천정부지에 올라가지 않을까 큰일 나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은 돌아선 것 같은데 모두 아래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격대면 네. 이 가격대면 그들의 과거 패턴을 보면 룰베이스 기관들이 살 타이밍이 됐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위를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저의 고민은 위가 정고점이냐 얼마나 빠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쭉 들었을 때 뭐 다 기억에 남지만 정거점 회복까지 빈센트님께서 보시는 기간은 5, 6개월 맞습니다. 정도다라고 하신 부분도 지금 기억에 남는데 5, 6개월이면 한 해가 좀 네. 넘어가기도 하고 연말 연초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거기서는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한 번 정도는 혹은 그 이상 인상한다라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변수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 영향이 좀 커지는 국면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뇌관인데요. 영향력이 커질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FOMC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런 말씀드렸죠. 케빈 허시의 FOMC는 그 전에 페드 와처들의 기능은 상실할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5개의 TF팀이 가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란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자칫하면 전쟁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했다 말았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의미한 게 뭐냐면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 후유증은 뭐냐면 전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거. 네, 주요 국가들이 전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것. 적어도 네네. 실질금리 측면에서는 인상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횟수보다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한 번, 두 번, 언제 하냐, 7월이냐, 아니 9월이냐가 중요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 80년대 후반도 그렇고요. IT 버블 바로 직전도 그렇고요. 미국의 이런 초호황기에 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버블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금리 상승기에 항상 주가는 상승한 경우가 강세장 때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지런히 했어요. 왜냐하면 네, 빈센트님의 어떤 주장을 좀 더 자료를 통해서 네. 좀 듣고 싶어서 부지런히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너무나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실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똑같아야 되죠.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여전히 이 논란은 작년부터 지속됐습니다. 음. 제가 체감으로 느끼죠. 그냥 주장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의 반응과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가 지금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기존의 사이클이죠. 근데 LTA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이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스무징해지는 것 같고 사이클이 인프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요소 사이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밸류를 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네. 물론 항상 틀려왔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순간에서 보면 네.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것에 재평가받을 시기가 분명 올 것이고 그런 근간에는 돈을 벌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전히 많은 진폭이 있지만 저희 뷰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하나증권 빈센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